여러분의 노후 준비 얼마나 되셨나요? 올바른 퇴직금 활용과 함께 재무설계 교육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더 풍성한 노후를 이끌어 주실 분이죠. 박종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박종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도 기대가 되는데 아마 우리 부부들이 더 솔깃하게 들을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주택연금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길 열렸다인 건데, 길이 열렸다. 그럼 이전에는 안 됐는데 이제 된다라는 내용인가요? 오늘 주제는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지난 방송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차지했던 게 주택연금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주택연금에 관한 내용이라 시청자분들이 기대가 좀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제 2021년 6월 9일부터 도입되는 주택연금 세부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탁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압류 방지 통장 제도가 도입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주택연금 관련한 내용으로 방송을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방송된 지 시간이 좀 오래돼서 못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해드리기 전에 주택연금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가입이 가능한지, 또 지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주택연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죠. 주택연금 제도가 개선된다는 얘기는 기존의 주택연금 제도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또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주택연금 제도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어떤 제도인지를 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전에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기초를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 제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자산이 주택밖에 없으신 거죠. 네. 현금은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첫째 결혼자금 쓰고, 둘째 대학자금 쓰고, 막내 해외여행비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현금은 하나도 없고 주택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요즘에 워낙 주택 가격이 특히 수도권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자산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만 실제로는 유동화가 안 되잖아요. 네. 생활비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지역을 떠나서 집을 팔아서 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차액으로 생활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이제 주거의 정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커뮤니티도 이 동네에 되어 있고, 내 편의시설도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진 않으신 거죠. 그런 경우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정기적인 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과 이자 금액만큼을 주택을 정리해서 그 금융기관이, 국가를 대행했던 그 금융기관이 가져가고, 혹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고, 네. 혹시 더 많이 받았다, 주택의 가치 평가보다도 더 많이 사실 연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국가가 대신 책임지겠다, 이런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예전에 맨 최초에 나왔을 때는 부부 2명 다 60세 이상 이런 조건으로 나왔었는데, 부부의 나이 차이가 좀 큰 경우도 있잖아요. 10살 차이 나는 부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좀 문제가 돼서 이건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세인 남편, 55세인 아내 이래도 이제 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 조건이고요. 이게 이제 아주 초고가 주택까지 주택연금 제도, 나름 이제 좋은 제도잖아요. 혜택을 주는 제도,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초고가의 주택까지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연금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9억 원 초과 2주택자인데 만약에 앞으로 가입 이후에 3년 이내, 주택연금을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한 주택은 처분을 하겠다, 약속을 하고 실제로 처분을 하시게 되면 네. 가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다주택자이긴 한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그 주택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3주택인데 다 합쳐도 9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다주택자이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원칙은
한 주택을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만 네.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문제가 안 된다면 한 개를 팔겠다, 2개였는데 그런 경우나 아니면 여러 주택을 갖고 있지만 9억 원이 안 된다, 합산 금액이, 그런 경우엔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급받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정액형하고 전후 후박형, 이게 있는데 네. 어렵죠. 한자가 나오면 일단 어려워요. 정액형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금액 그대로 꾸준히 그냥 연금을 받는 거예요.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그대로 해서 받는 방법. 아주 단순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전후 후박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전후 후박이 뭐냐? 앞전자예요. 앞전. 네. 앞에는 후하게 받아, 많이 받아. 근데 뒤에는 박하게 받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평생 갑니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아무래도 은퇴한 시점 바로 뒤에는 돈을 쓸 때가 좀 많죠. 건강도 아직 허락하기 때문에 여행도 가고 싶고 활동량이 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앞부분은 많이 받고 뒷부분은 좀 적게 받겠다. 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실 수도 있다. 전체 금액은 뭐 이자까지 고려했을 때 정액형으로 받든지 전후 후박형으로 받든지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냥 균등하게 받을 거냐, 아니면 앞에는 좀 많이 받고 뒤에는 적게 받는 형태로 갈 거냐,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급 방식으로는 종신 지급 방법과 종신 혼합 방법과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또 어려우실 거예요, 용어가.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종신 지급 방법은 그냥 평생 동안 받겠다. 내가 사망 시점까지. 우리 부부 중에 늦게 죽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늦게 사망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까지 해서 그냥 평생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 연금으로 받겠다. 네. 근데 이제 종신 혼합 방식은 연금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목돈도 좀 필요해. 막내 결혼 자금이 조금 썼으면 좋겠어요. 일부는. 그랬을 경우에는 주택 담보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아서 활용을 하시고, 네. 남은 가치 평가의 금액을 가지고 이제 연금 형태로 받는 이런 선택도 가능하고요. 확정기간 혼합 방식은 말 그대로 내가 연금 받는 기간을 확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내가 언제 사망할지 모르니까 이제 사망 시점까지 받겠다라는 종신형을 선호하시긴 하지만, 네. 만약에 내가 건강 상태가 별로야, 많이 안 좋아, 그래서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종신 형태로 지급을 받으시면 평균 수명을 가지고 지급을 받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불리하실 수도 있죠. 나는 몇 년 못 받을 것 같은데 평균 형태로 고려해서 내가 연금을 받다 보면 좀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나는 좀 확정형으로 받겠다. 그리고 또는 뭐 내가 이 주택연금 말고도 좀 여유가 있어요, 다른 재산이. 그래서 혹시 이게 확정기간 다 만료되고도 내가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연금 형태의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있으시다면 또 확정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뭐 5년 단위로 돼 있어요.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이렇게 5년 단위로 해서 이 중에서 네. 나는 몇 년을 받겠다라고 확정을 지으면 아무래도 종신형을 선택한 분에 비해서는 동일한 주택 가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형태. 다만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주는 계속 하실 수는 있어요. 네. 확정형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집에서 쫓겨나는 이런 제도는 아니고요. 연금액만 확정형으로 하고 거주는 계속 유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부분 많이 궁금해 하셨었는데 처음에 네. 그 비용 부분은 크게 이제 가입 시 직접 내지는 않는 비용이 있고 가입 시 내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요. 가입 시 직접 내지 않는 비용은 그냥 이용 금액에 합산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주택 가치 평가에서 경매 처리해서 이제 원금 이자 환산할 때 그 비용도 같이 합산해서 금융기관에서 그때 함께 처리하는 그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게 있냐면 초기 보증료가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1.5%. 어찌됐든 이게 담보를 보증해서 그걸 믿고
그 연금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치라는 게 항상 고정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 계속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쪽으로 움직였지만 사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 같은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데 급락했던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증기관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보증료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주택 가격의 1.5%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 보증료도 있어요. 1년간 연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년간의 연금 지급 총액의 0.75% 정도를 매년 이제 그 연 보증료로 또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보증료 1.5%는 한 번만 떼는 거고요. 네. 연 보증료는 매년 그 0.75%씩 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먼저 지급을 한 거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받을 건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2019년 4월 기준으로는 한 2.77%인데요. 통상 어떻게 계산하면 코픽스 신규로 이제 대출받는 어떤 이자의 평균 금액 코픽스라고 해요. 그걸 예전에는 CD라는 금리를 썼었는데 그게 네. CD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CD 금리를 폐지하고 이제 코픽스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 있는데 코픽스 금리에다가 0.85%를 더하거나 또는 3개월 CD 금리에 뭐 1.1%를 더한 거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한 2.77% 2019년 4월 기준으로 그 정도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뭐냐? 네. 이건 직접 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한테 집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무사 수수료랑 대출 약정 인지세,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뭐 이런 건 바로 나가야 되니까 혹시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닌 집이라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추가로 나갈 수가 있고요. 네. 일반적인 그 KB 시세로 나오는 그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별도로 떼지 않고 그냥 그걸 인정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는지 조건도 보셔야 되고요. 가입할 때 내는 비용들 그리고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은데 그럼 주택연금을 다달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번에 강의할 때도 그게 제일 많이 궁금해하셨는데요. 네. 이게 바뀌어요. 사실은 이제 그해 이제 책정되는 부동산의 가치도 변하고 기대 여명도 바뀌고 금리도 바뀌기 때문에 바뀌긴 하는데 큰 추세로 보면 지급하는 연금액이 조금씩 줄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약에 주택연금을 가입할 의사가 있으신 분은 좀 빨리 가입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또 주택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가입하면 또 연금액이 올라가는 효과는 또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상반돼요. 금리라든지 기대 여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연금액이 주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연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하고 있어서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된다고 하면 이제 딱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 주택 가격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는 조금씩 연금액이 줄고 있으니까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반 주택의 경우 뭐 대표적인 이제 아파트인데 일반 주택의 경우 만약에 70세인 분이 내가 현재 3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연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요. 90만 2천 원씩 매달 받을 수가 있습니다. 92만 2천 원이요. 네. 그리고 만약에 6억 원이다 그러면 한 거의 2배 되겠죠. 그래서 매달 184만 4천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최초 도입했을 때는 오피스텔은 안 됐었어요. 네.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됐었는데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일 가격이라면 연금액이 좀 적어요. 네. 아파트에 비해서 환급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앞으로 자산가치 상승률이 좀 떨어진다. 아무래도 아파트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 것보다는
오피스텔은 양도 차익이 그거에 비해서는 좀 작거든요. 예전에는 아예 양도 차익이 없었고 요즘 들어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이제 오피스텔도 좀 가격이 상승해서 양도 차익이 생기는 현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양도 차익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연금액이 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랑 동일하게 일반 주택, 즉 아파트랑 동일하게 70세인 분이 가입해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아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92만 2천 원 받았잖아요. 연금액이. 근데 이 경우는 73만 6천 원밖에 못 받아요. 만약에 6억 원이다 그러면 147만 2천 원. 아까 일반 주택은 184만 4천 원 받았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전번 방송에서 팁을 하나 드렸던 게 만약에 어떤 그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팔고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뭐 이미 산지가 얼마 안 돼서 뭐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 수수료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네. 큰 비용 없이 갈아탈 수 있다 집을. 그렇다면 아예 이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매도하시고 일반 주택을 사신 다음에 그 형태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할 수도 있다. 조금 비용이 나가더라도 그 말씀도 드렸던 거 팁으로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그 연금 금액도 상이하다 보니까 이런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주택연금을 이제 알겠고 오늘의 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게요.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됐다라고 들었는데 왜 이런 방식이 필요한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꼭 알아봐야겠어요. 네. 신탁이라고 하면 뭐 이제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또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항상 이제 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한자가 어떤 뜻을 갖고 있나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믿을 신, 맡길 탁입니다. 믿고 네. 맡긴다. 믿어야 맡기겠죠. 사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통상의 경우는 수탁자, 이게 신탁을 받는 기관들은 금융기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항상 인정을 해주고 어떤 최후의 보루잖아요.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은행에다가 믿고 나의 어떤 자산을 맡겨서 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바뀌는 거예요. 형식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원래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었으면 소유주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탁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은행이 소유주가 됩니다. 형식상으로. 실제 소유주는 그대로 나인데 어쨌든 등기부 등본상 이제 써지는 소유주가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과 나는 신탁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서를 씀으로 인해서 어떤 책임과 의무가 규정이 되는 그런 제도가 신탁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외에도 네. 일반적인 부동산이라든지 현금을 신탁 제도로 활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신탁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택연금 제도에도 신탁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A씨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연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5년 넘게 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 집이 어쨌든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노력해서 주택을 형성했기 때문에 아내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명의는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속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속이 발생을 하죠. 신탁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은 상속이 네. 발생을 하는데 상속은 0순위가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그리고 1순위가 자녀입니다.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데 법률용어로는. 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2명이다 가정을 하면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가 2이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상속 강의도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은 간단한 것만. 네.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갖고요. 자녀는 1.0의 지분을 갖습니다. 그러면 총 합치면 자녀가 2이니까 3.5분의 1.5가 배우자 목, 3.5분의 1, 3.5분의 1이 각각 자녀 몫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분할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어머니한테 다 드리고 싶지 않아. 이거 내 지분을 갖고 싶어. 아, 그렇게 균등하게요? 되면, 예. 아니요, 아까 그 지분대로. 네. 예, 만약에 유언장을 썼다면 유언장대로 집행이 되지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다수의 경우 법정 상속으로 가는데, 법정 상속으로 가면 배우자 몫은 3.5분의 1.5만이에요. 네네. 그리고 3.5분의 1씩은 자녀 몫인데, 한 명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어머니 계속 주택연금 받으세요 라고 동의를 해줘도 나머지 한 명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 지분 챙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네. 이게 온전히 어머니 몫이 안 되다 보니까 주택연금 제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액 이자까지 다 토해내고 앞으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까지는 고민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제도를 처음에 도입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반납해야지, 이자를 또 내야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몇 년 살고 계신 상태인데, 그쵸? 네. 국민연금만 믿고 계셔서 사실 최후의 보루로 국민연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국민연금 다시 다 토해내야 되나? 연금 다시 반납해야 되나? 이자까지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제가 아내 입장이라고 하면은 정말 난처하겠어요. 자식에게도 좀 원망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사실은 이 문제는 네. 가족 간의 관계까지 깨지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처음에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는 과연 생각을 못했다가 이렇게까지 발생할까,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생각을 안 했다가, 실제 이제 제도가 도입된 지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가입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남편이 사망했는데 아내의 명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주택연금 제도의 취지에 좀 벗어나는 거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클레임을 걸게 되면. 그래서 그걸 좀 막아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탁 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연금은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만 55세 이상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영모기지 상품이잖아요. 영모기지 상품인데, 이번에 개정안에 도입된 방식은 주택금융공사에다가 네. 이 주택을 신탁하는 방식으로 신탁을 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그 다음에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소유주가 주택금융공사가 됐으니까 남편이 사망하든 아내가 사망하든 누구의 명의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래 신탁 계약했던 그 계약 내용대로, 그 계약 내용이 이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가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이 두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는 주택연금을 지급한다는 계약 내용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대로 계속 지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분의 최초에는 어느 분,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분의 소유였든 어느 분이 먼저 돌아가시든 상관없이 주택연금을 안전하게 지급을 안전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배우자가 한 분이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배우자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기존 상품의 경우에는 상속 대상인 자녀들이 모두 동의해야만 남은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녀분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냥 어머님, 아버님 다 가지세요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저도 그렇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주택연금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바뀐 사항도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주택 일부를 세주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도 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릴게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예전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고 아시죠? 네. 이제 실제 소유주는 한 사람, 그리고 한 채로 이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건물 자체로는, 실제로는, 그래서 각자 세를 주고 주인은 맨 위에 층을 쓰던지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은 이제 실제로는 주인이 보증금을 좀 받고 들여보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예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이 있죠. 다세대주택. 3층짜리 집을 졌는데 등기도 다 따로 돼 있고, 근데 소유주는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서 5채를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를 다
본인 소유인데 네. 이제 세를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다 해서 받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소유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는 보증금을 받거나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됐어요. 이게 좀 평가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권리 분석이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안 된다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신탁 방식이 아닌 제도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기사를 보시면 이거 문제가 생기겠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최초에는 신탁 방식으로 가입을 안 하셨더라도 올 연말쯤 되면 기존 가입자들도 신탁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또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 같아요. 네, 곧 기존 가입자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신탁 방식으로 갈아타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고려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압류 방지 통장 도입에 대한 설명 들어볼 텐데요. 압류 방지 통장? 어떤 통장이죠? 사실 이 제도는 주택연금하고 별도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압류방지 통장의 취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부채가 있는 분들은 이제 통장에도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또 사실 피해를 본 거니까 본인의 어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뭐라도 재산이 있으면 압류라도 걸어서 뭐 월급을 받거나 그랬을 때 그 돈을 본인의 채권 회수하는데 활용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애써서 일을 했는데 빚을 졌다고 해서 모든 소득이 다 압류가 되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움으로 밀어넣는 그런 행태가 되니까 네. 법적으로 좋다. 두 사람을 다 고려를 하자. 최저 생계비만큼은 아무리 채무가 있지만 뺏어갈 수 없도록 압류방지 통장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해놓으면 그 통장에 들어오는 돈에 있어서 매월 최저 생계비만큼은 뺏어갈 수 없도록 아무리 압류를 걸어도 물론 그걸 초과해서 이제 소득이 있다면 그만큼은 가져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한 185만 원 정도 이제 최저 생계비가 잡혀 있다. 네. 근데 내가 300만 원의 소득을 번다 그러면 압류를 걸더라도 채권자가 압류를 걸더라도 그 185만 원은 남아 있고 그거를 초과하는 115만 원만 압류해 갈 수 있게 만든 제도가 압류 방지 통장이에요. 그래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주택연금 제도에도 그걸 도입하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 노후 생활비로 주택을 활용해서 주택연금 제도에 가입을 해서 매달 이제 그 주택 가격에 책정된 만큼 적당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채가 따로 또 있어, 이분이. 그러면 그 채권자는 그 주택연금도 뺏어가고 싶겠죠. 네. 채권 회수를 위해서. 그래서 압류를 걸 거 아니에요. 주택연금을 받는 통장에. 그렇다 해도 내가 만약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 이 통장, 연금을 받는 통장에 압류 방지 통장을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해놓으면 내가 주택연금을 만약에 200만 원 받았다? 하지만 최저 생계비 185만 원은 뺏어갈 수 없게 되니까 15만 원만 이제 채권자가 매달 회수해가고 185만 원은 최저 생계비로 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 압류방지 통장은 기존부터 실행이 되어 있었고 이 신탁방지 주택연금에도 이제 도입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니까 네. 모든 것을 행할 때는 법을 근거로 해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있는 거죠. 국회에서 항상 입법을 해서 통과가 돼야
통과가 돼야 행정부는 집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상권이 분립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법부 가서 해결해라. 뭐 이렇게 상권 분립이 돼 있는 거죠. 네. 네, 초등학교 사회 시간 같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주택연금을 가입했던 분과 이번에 신탁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 둘 간의 큰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제 일단 신탁 방식을 쓰시면 주택연금 가입 과정에서 아까 비용 발생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 네. 중에서 좀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좀 저렴해지는 비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가입 비용이 좀 저렴하다. 기존 상품은 예를 들어서 등록 면허세가 주택가격 3억 원, 70세 기준이라 그러면 한 30만 원 중반대? 이 정도가 지출이 됐었는데 이제 한 가지만 예로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신탁 방식 사용하시면 주택가격하고 상관없이 그냥 7,200원입니다. 다. 7,200원이요? 네, 30만 원에서 7,200원. 뭐 아주 큰 돈 차이는 아니지만 네, 뭐 그래도 큰데요? 그 차이가 많이 나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그러니까. 다만 좋은 것만 있지는 않겠죠. 이 신탁 방식은 형식상이긴 하지만 주택 소유권을 아까 주택금융공사로 넘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소유가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게 한국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주택이라는 게 평생 내가 진짜 노력해서 내 소유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탁 찍힌 날 물론 대출을 받아서 샀지만 그 대출도 이제 나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상환해서 완전히 내 집이 됐다. 네. 그 기쁨으로 노후를 맞이하시는 어떤 자부심도 있고 내 삶이 녹아있는 어떤 그런 게 주택인 경우가 많은데 소유권이 어쨌든 등기부등본상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좀 저항감을 일으키는 부분은 없지 않다. 네. 그 단점은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그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은퇴 생활비를 위해서 현금 형태로 뭐 연금이나 현금 형태로 잘 준비하신 비중이 작다 보니까 남는 자산이 주택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의 정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생활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주택연금 제도다 보니까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10,000명을 웃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는 2020년 11,172명이 새로 가입을 하셨고요. 그 이유 왜 늘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2020년 4월부터 연금 가입 연령이 원래 60세였잖아요. 근데 55세로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입할 수 있는 분이 늘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12월부터 가입 기준 주택 가격이 시가 9억 원이었었는데 원래 공시가 9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보통 시가가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9억 원은 넘지만 공시 가격은 9억 원이 안 되는 집도 가입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많이 늘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원래 가입이 안 됐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되면서 이렇게 10,000명이 넘도록 가입자 수가 늘어난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2020년 말 기준으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가입 연령 평균 연령은 가입자 평균 연령은 한 72세 정도시고요. 네. 월 평균 받는 연금액은 한 103만 원 정도. 그리고 종신형을 아무래도 선호하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부부가 둘 중에 또 한 명은 또 빨리 돌아가시고 한 분은 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종신형 선택하시는 분 비중이 높은데 한 64.1% 정도가 종신형을 선택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담보로 들어오는 주택의 가격은 지방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한 3억 70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누적된 전체 가입자 수는 한 81,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가입하실 때 전체 트렌드가 그렇다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본인만의 상황적인 차이가 있으시다면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네. 고려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Q&A 시간인데요. 지난 방송에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양도세, 보유세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금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주말농장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한번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직장인 A씨인데요. 서울 근교 주말 농장을 분양받아서 텃밭을 가꾸고 있다고 하십니다. 올해는 뭘 심을지 고민하다가 우연히 주말 농장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당장 농지를 팔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텃밭을 그냥 가꾸고 싶어서 하나의 주말 농장을 또 토지를 구매했는데 요거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요? 네, 이제 토지세법에서는 실수요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체가 구입을 했더라도 그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면 그냥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를 보는 거지 사업체가 샀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사업용으로 사는 토지에 대해서 뭔가 생산을 하거나 뭐 창고로 활용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토지를 샀다. 그러면 장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뭐 일자리도 창출되고 GDP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건데 이건 뭐 사업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투기 아니냐. 그래서 중과세 하겠다.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되면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차익에는 일반적인 세율보다 10%를 더 플러스해서 이제 세금을 매깁니다. 이제 농지도 이제 농지법에 따라서 비농업인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면 그건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요. 네. 농지인데 뭐 농업인이 갖고 있다. 이건 사업용 토지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예외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얘기가 나왔던 주말 영농 체험하기 위해서 주말 농장으로 쓰시는 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농업인 아니더라도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가서 고추 심고 뭐 냉이 심고 해가지고 이렇게 재미 삼아서 하는 거니까 굳이 비사업용 토지로 주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혜택을 줬던 거죠. 네. 혜택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 세율대로 그냥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매겼었는데 문제는 이제 3월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대책에서 이 지금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던,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전업으로 짓지 않아도 네.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해주던 주말 농장을 이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주말 농장을 사신 분들은 조금 뜨끔하게 됐죠, 상황이.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당장 팔 건 아니시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걸 판매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중과세 될 수 있다라고 중과세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를 최소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특별공제도 적용되고 그랬는데 그런 특별공제도 없어지고 20% 중과세까지 이제 적용이 되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질문하신 시청자분처럼 이렇게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된 네.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게 적용 시점이 어쨌든 내년 1월 1일이잖아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거와 상관없이 양도세 내든 말든 뭐 어차피 큰 면적도 아니고 나는 그냥 삶의 영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 보유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네. 좀 면적이 크거나 아니면 이게 양도 차익이 크게 발생할 것 같은 뭐 주변이 개발되는 바람에 나의 의도랑 다르게 또는 어찌 보면 그걸 또 의도해서 투자를 네. 하셨다면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했을 땐 세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양도세가 많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올해 안에 처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사업용 토지를 전환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질문은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어떻게 전환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따른 조건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른 조건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용도에 따른 조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촌, 촌에 살고 있냐, 작용을 하고 있냐. 작용이라는 건 직접 농사를 짓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있느냐. 이거 말고 다른 이제 주업종의 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느냐. 그거 있으면 이거 주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업용 토지로 못 봐주겠다. 이런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좀 까다롭기 때문에 만족시키기가 좀 어려우실 가능성이 높고, 보유기간 요건은 세 가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제일 그 중에서 간단한 거는 양도일 직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파는 시점으로부터 직전 3년 중에서 2년 이상은 내가 직접 사용해서 썼다. 이 토지를. 그게 인정이 되면 그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농지일 텐데 농지의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농작물만 심는다 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요. 네.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농업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다. 그리고 총급여 그 소득이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농지에 비해서 임야는 조금 완화가 되어 있는데 임야 소재지, 임야 소재지에만 거주하면 되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같은 동일 시군구, 인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이렇게만 거주를 하시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농지보다는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대지라고 하면 네. 뭐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택이나 이런 건물 같은 걸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이 되어 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땅, 나대지. 네.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땅이라도 주차장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법에 따라서 그냥 특별히 뭐 시설을 막 포장하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빈 땅으로도 주차장은 활용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노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분류를 해줘요. 주차장법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소유주가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해서 주차장을 운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빌려서 그 사람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 인정받을 수 없어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연간 수입이 그래도 토지 가격에, 토지가액의 3% 이상은 돼야 그래도 이건 뭐 제대로 사업했다라고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네. 다른 사람한테 임대한 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나대지에 별도 건물을 짓지 않아도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주의하실 점은 나대지가 1필지 기준으로 660제곱미터 이내로 규모가 좀 작아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말씀드렸는데 딱 느낌이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만드는 게 어렵고 복잡하구나 이 느낌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용 토지로 만약에 전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사전에 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세무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 가능성이 있을지와 첫째는 가능성이 있을지,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더라도 너무 복잡하거나 조건이 까다롭다라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그 가급적이면 이제 만약에 양도를 하는 쪽이 낫겠다. 네. 전환은 좀 어렵겠다 그러면 양도 쪽으로 방향이 잡히시면 올 말까지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니까 중과세가 올 말까지 양도하는 것도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율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은 50%나 기본 더하기 10% 중에 이제 더 높은 게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70% 오어 기본 더하기 20%포인트를 더 더한 것 중에 선택하게 되니까 이게 작지 않은 차이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처럼 사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용도 그리고 기간 요건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답을 찾으시는 게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은 최근 들어 다주택 부담 없이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어서 인기가 치솟고 있는 한 지붕 두 집 아파트에 대한 내용 들어볼게요. 한 지붕 두 집.
어떤 내용이죠? 네, 예전에는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시려면 본인이 거주하는 집 하나 보유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2주택이나 3주택을 구입을 해서 그 집을 세를 줘서 수입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다주택자, 즉 2주택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취득세부터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까지 모두 다 악조건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소득으로 내 노후생활비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주택연금은 어쨌든 주택 소유권이 결국엔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보유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월세로 생활비 하고 자녀들한테 집도 넘겨주고 싶은 목적이 사실 많았었거든요. 임대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이제 너무나 세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어진 거죠. 네.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아마 건설사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로 등기를 하는데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좌측 하단 부분이 이제 새를 사는 사람의 집 거실하고 방이에요. 그래서 입구도 따로 있어요. 네. 입구가 2개입니다. 집이 한 채인데 입구가 현관문도 2개고 그 두 공간 사이에 연결된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거주를 하는 거죠. 근데 등기부 등본상에는 한 채인 거예요. 그러면 임대소득도 받고 세제적으로도 뭐 중과세를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집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아파트 설치 기준은요. 첫째는 구분된 세대수가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여야 됩니다. 만약 이걸 막 큰 평수로 한 채라고 해놓고 막 쪼개서 여러 임대를 놓을 수는 없다. 네. 딱 한 채만 임대를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이 있다. 그러니까 2세대가 따로 살 수 있게. 입구도 현관도 따르고 욕실과 부엌이 따로 있어야 주거 공간이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세대 간에는 이제 통합 가능한 연결문이나 경량 경계벽 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 구분형 세대수가 전체의 3분의 1 이하.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었는데 다 이렇게 질 수는 없고요. 네. 전체 세대수 중에 3분의 1 이하만 이런 형태로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흑석동에 좀 세워진 것들이 있고요. 서울 흑석동에, 그 다음에 천안에도 좀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게 한 지붕 두 집 아파트에 대한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